계속적으로 수업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구성주의론에서 구성주의 학습입니다. 자, 학습에 대한 어떤 관점은 여기는 객관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 전통적 학습관과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구성주의 학습관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전통적 학습관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 행동주의와 정보 처리, 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성주의 학습은 뭐냐면, 이거는 자신의 삶에 적합한 어떤 지식을 창조하거나 구성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 과정은 어떤 이러한 창조라든지 또는 구성의 어떤 연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성주의적 학습에서는 맥락성, 그다음에 실제성, 적합성, 학습자 주도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적 학습 원리는, 자, 첫 번째는 구성적 능동적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학습자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 능동적인 이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성적 능력을 통해서 추진된다. 그래서 반성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의미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에서의 어떤 반성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 들여다보기, 뭐 반성적 글쓰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학습은 사회적 대화적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학습에서 교육자와 그 다음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어떤 대화를 통한 수평적인 어떤 소통적 관계의 형성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소통을 통해서 의미가 이해되고 공유될 수 있고 이미 어떤 의미 형성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하다,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적절한 불균형에 의해서 촉진된다. 자, 학습자의 능력보다는 어떤 과제의 수준이 조금 더 높은 어떤 인지적 불균형을 통해서 이 학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자, 학습자의 어떤 탐구와 토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격려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학습은 도구와 상징을 통해서 촉진된다. 자, 학습에서 다양한 어떤 물리적 도구라든지 이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어떤 상징 체계가 활용될 수 있어야 이것이 더욱더 촉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자, 학습은 삶의 방법을 알게 하는 과정이다. 그 뭐냐면, 자, 구성주의 학습은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명제적 지식을 발견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어떤 삶의 맥락에 적합한 이러한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습에서 암 자체,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what보다는 삶의 방법, 즉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적 지식인 여기에서는 여기는 what보다는 여기에서는 how to가 여기에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how to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how to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구성주의 어떤 학습 모형입니다. 대화 학습입니다. 자, 여기는, 자, 월추는, 자, 이 월추는 언어가 지니는 이 대화적 기능에 주목해서 대화 학습을 구성주의적 학습 모델로 여기에는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화 그 구성주의적 학습 모델 제시한 건 뭐냐면, 자, 대화 학습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떤 고등정신 기능을 발달시키려면 교육 지도자와 학습자 간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는 어떻게 돼요? 전형적이고 표준화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대화는 수평적이고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어떤 지적 호기심과 이 동기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학습자를 지식 구성의 주체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인지적 도제 학습이다. 인지 도제 학습. 자, 인지적 도제 학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전통 사회에서 우리가 장인과 도제, 이 도제의 이 관계의 어떤 그런
우리가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도제가 기술적 인성을 함량해서 전문가로 성장해가는 방식과 여기는 비고츠키의 어떤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결합시켜서 나타나는 어떤 구성주의적 학습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자, 이 장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옛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 세대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리고 그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고추장 장인, 뭐 된장 장인, 그다음에 어떤 뭐 도금 장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인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장인의 도움을 해서 도제가 이 기술과 인성을 함량시켜서 전문가로 성장시켜가는 이러한 어떤 개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지적 도제 학습은 여기에는 자 비고츠키의 어떤 근접 발달 영역의 개념을 학습에 적용한 것인데 이 모형에 따르면 뭐냐면 장인, 즉 이 장인은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에 의해서 도제는 뭐예요? 이 도제는 학습자잖아. 학습자. 학습자가 자,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원활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전문가가 시험을 보이는 어떤 시연 단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연 단계. 이 문제를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위한 인지적 틀을 제시하는 교육적 어떤 도움 단계.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교육적 도움을 중지해가는 단계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어떤 체험 활동이라든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단 내에서 문화와 맥락이 중요시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문제중심 학습입니다. 문제중심 학습. 자, 문제중심 학습은 자, 이 학습자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견해 그리고 이 해결책을 설명하고 옹호해 가면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문제를 해결해 가는 학습 과정은 자기주도적인 어떤 개인 학습과 협동적인 팀 학습으로 여기에서는 구성될 수 있다. 다시 뭐냐면 여기는 자기주도적인 개인 학습. 그 다음에 여기는 협동적인 팀 학습이라 팀 학습. 이 과정에서 이 두 가지 과정에서 학습자의 역할과 학습의 어떤 결과물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제중심 학습에는 여기에서는 그 문제 학습의 결과물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중심 학습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소집단 프로젝트 학습이다. 자, 소집단의 여기에는 이 소집단의 협력을 통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한 어떤 지식의 구성과 그 다음에 개인적 내면화, 그 다음에 근접 발달 영역의 어떤 도움 주기,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한 어떤 삶의 관련과 과제의 실질적인 상황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학습 모형의 전형은 뭐냐 하면 자,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소집단 프로젝트는 이 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안내자 역할만 합니다. 안내자 역할. 그 다음에 아동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계획한 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사는 안내자의 역할만 하고 거기에서 아동들이 스스로 일어났던 계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작 단계가 있고 이제 시작 단계 첫 번째는 시작 단계에 있다. 시작 단계는 뭐예요? 소집단을 구성을 하고 흥미와 동기를 유발을 하고 과제 설정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전개 단계 두 번째는 전개 단계가 있다. 전개 단계는 협력 활동을 통해서 할 것이냐 대안 모색과 문제 중심 해결을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 이뤄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정리 단계다. 정리 단계는 평가와 반성, 성과 발표 등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프로그램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의미. 자, 프로그램의 의미는 뭐냐면 자, 청소년 지도의 어떤 목표로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이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활동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방법, 대상,
시기, 자원 등 이것을 유기적이고 그 다음에 한목적적으로 결합시켜 놓은 이 청소년 지도의 어떤 사전 계획과 이 계획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종합한 교육적 경험의 어떤 총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프로그램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목표라든지 하나 이상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활동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기법, 그 다음에 대상과 활동, 시기, 지도에 대한 어떤 지도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그 다음에 순서와 계획성, 각 요소들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포함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중요성은 여기서 보면 자, 청소년 지도는 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의 어떤 이런 성패는 어떻게 됩니까?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활용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의 어떤 이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어떤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떤 그런 지도자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정확하게 이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청소년을 대상을 해서 요구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여기에서는 어떤 설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문. 대상을 파악해서 설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설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될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지는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맞게 활동이라든지 방법, 자원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할 때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의 질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그 질 좋은 프로그램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그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에 있어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실적으로 보면 이 담당자라든지 그다음에 담당자, 그다음에 뭐 원장,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총장님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한번 이거 해봐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적으로 보면 정확한 이 프로그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요구 분석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가 주어져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제를 한번 제출하라 그러면 실제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여기 설문을 조사하는 거죠.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어떤 성패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요거 분석을 통해서도 진행됐는데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적을 따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성패를 좌우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그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로그램 개발의 어떤 접근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모형은 여기는 선형적 접근 모형과 비선형적 접근 모형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절차가 단선적인지에 따라서 이제 구분된다. 그런데 그래서 선형적 접근 모형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직선적인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선형을 통해서 직선적인 단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획이라든지 요구 분석, 목표 설정, 설계, 자원 조달, 마케팅, 실행,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한 하나의 단계만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순차적인 단계에 따라 개발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장점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 개발을 이해하기 쉽고 안정감 있고 그 다음에 각 단계에서 어떤 가업이 명확해서 초보자도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개발하니까 단점은 뭐냐면 자, 논리적 절차를 고정적으로 따를 경우에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형적 접근 방법은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보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선형적 접근 모형입니다. 이 비선형적 접근 모형은 여기에서 보면 자,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 몇 단계가 동시에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목표예요. 목표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표 설정, 자원 획득,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 절차가 이제 동시에 이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순환적이고 탄력적으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항시적으로 평가가 수반돼서 이제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가 중심 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보면 기획 과정에서부터 어떤 면에서 기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설계, 여기에서 보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서 보면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영하고 평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면 항상 보면 이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보면 항상 평가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거쳐갈 것이냐, 반드시 피드백 과정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뭐냐면, 자,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자, 융통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점은 뭐냐면 상당한 이 전문성과 능력이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순환적이고 탄력적으로, 이 순환적이고 탄력적으로 어떤 비선형적으로 어떤 면에서 뭐 이루어져 가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군에서도 생각해 보면, 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라기보다도 어떤 그런 훈련 계획, 이런 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주변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순식간에 수립을 했는데 이게 돌발적인 상황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에 따른 이 훈련의 어떤 그런 이 훈련을 수립한 사람들은 이 전문성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환경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왕좌왕하고, 여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그런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훈련 계획을 할지라도 그 훈련의 성패는 어떻게 돼요? 성패는 여기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 이론입니다. 자, 프로그램 이론. 자, 프로그램 이론은, 자, 기존의 어떤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대한 어떤 대안적 인식론, 즉 뭐냐면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주의적 인식론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서 이제는 출발한다. 즉 상대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객관적 인식론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다. 그다음에 자, 구성주의 배경은 철학적으로는 어떤 인식론적 입장, 여기는 상대주의적 인식론에서, 그다음에 심리학적으로서는 피아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다. 그래서 이 구성주의 핵심은 뭐냐면 맥락과 구성이다. 맥락과 구성. 그래서 맥락과 구성을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사전적으로 이 구성이란 뭐냐면 여러 부분이나 이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어떤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성주의 인식론을 재해석해 보면 인식 주체가 맥락적인지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지식의 짜임새 있는 것인지 이 조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주의는 실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매우 어떤 중요한 지적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지도의 대상이자 주체인 누구예요? 청소년 중심의 어떤 지도 과정 전개가 매주 중요하다. 이 청소년 중심. 대상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 중심의 이 지도 과정 전개가 상당히 여기에서는 아주 강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지도 방법의 어떤 이제 이론적 기초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의 어떤 이제 이론적 기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 학습 방법입니다. 이 개념은, 자, 교수 학습 과정은 이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자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이 형성하는 기초적인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교수 학습 과정은. 그래서 교육은, 자, 교수와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대상자들에게 이 학습 경험을 부여함으로써 교육 목표에 어떻게 돼요? 도달하게 하는 활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경험은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인적, 물적, 문화적 이거와 어떤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상호작용은 뭐냐면, 자, 머릿속에서 주어진 이 자극을 사고하고 통찰하며 판단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머릿속에서 주어진
이 어떤 자극을 사고하고 통찰하며 판단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교수는 티칭은 뭐냐면 자, 교육자가 이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돼요?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이고 학습자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유인물이라든지 사회적 현상, 그 다음에 필요한 어떤 정보와 지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얻어내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이 과정과 학습자가 스스로 연구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래서 티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안내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안내자의 역할.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학습자로 하여금 이런 어떤 정보 지식을 얻고 그런 어떤 학습 과정을 연구하고 끌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떤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여기에는 또 티칭 교수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학습 과정입니다. 학습. 자, 학습자 스스로 이 의사 결정을 선택하며 의사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의사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학습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요즘에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참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학습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여튼간에 학습자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학습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협동학습 과정이다. 자, 협동학습, 공동학습이라는 거죠. 공동학습. 자, 학습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는 협동 과정이다. 그래서 자, 이 협동 과정에는 협동학습을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긍정적인 어떤 상호 의존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협동적 학습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뭐냐면 상호작용의 어떤 촉진과 대면 관계 선호. 그 다음에 개인이라든지 집단의 어떤 책무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 협동학습에서는 대인이라든지 이 소집단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과정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의 어떤 실천 과정은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호 간의 어떤 의사소통 전달 과정이다. 의사소통 과정. 그래서 이 지도사와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은 어떤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자, 유기체 사람과 동물 간의 어떤 기호를 통해서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용해서 공통의 의미를 수립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은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 사이에서 이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어떤 현상 또는 그 연속적인 작용으로서 시작과 끝이 고정된 이 절차가 없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 역동 과정입니다. 자, 청소년 지도 과정은 집단 역동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여하는 데 있어서 보면 여기는 흥미가 있고 막 하여튼 보면 여기서는 여기서 보면은 하여튼에 정적인보다 동적으로 막 이런 것들이 활동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청소년 과정이 이루어갈 때 성패를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집단 역동은 자, 집단 구성원들을 하여금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호작용에 보다 민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과 이 발전 과정, 이 생산성을 중심으로 높여준다는 것이고 자,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는 많은 경우 이 집단 활동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전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청소년 활동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전인적인 교육은 이런 어떤 활동이나 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그런 역할들이 중요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에서는 이러한 체험이나 이런 협동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죠. 꼭 그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 활동에서도 보면 우리가 체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체육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래야 협동 정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있고 음악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보면은 협동성을 통해서 우리가 단체 어떤 그런 발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협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역동, 이 집단 역동이 활용되는 방법에는 브레인스토밍은 아시죠?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사람이 회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이고, 역할 연결은 이제 역할에 대한 것들고, 소시오메트리스라는 것은 뭐냐면, 자, 특정 집단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어떤 상호작용의 어떤 패턴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요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감식선 훈련, 뭐 심포지언, 세미나, 뭐 배심 토론, 소집단 원탁 드리고, 소집단 분과 토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역할 역동, 집단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리더십 과정이다. 청소년의 어떤 리더십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리더십은 청소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과정. 그래서 반드시 이 리더십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이 지도사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청소년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걸 얘기 많이 하면 우리가 2022년도인가요? 우리가 2000년도 우리가 저기 그 히딩크 뭐 예를 들어서 히딩크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4강에 우리가 축구에서 4강에 들었을 때도 보면 히딩크 리더십 뭐 여러 가지 뭐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첫 번째 보면 자, 권위 영향력 접근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리더십의 효과가 리더 즉 청소년 지도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권위의 양과 유형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 접근은 뭐냐면 청소년 지도사가 청소년을 향해 행하는 어떤 성실성, 이 성실성과 관련되는 거죠. 성실성. 그 다음에 특성적 접근은 뭐냐면 자, 리더로서 청소년 지도의 어떤 개인적인 속성을 강조한다. 이 개인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적 접근은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리더의 어떤 권위와 재량, 조직 내에서 수행되는 리더의 업무, 그 다음에 추종자의 능력, 동기, 외부 환경의 성질, 추종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요구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이 리더의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것은 어떤 청소년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행동 과정입니다. 자, 조직 행동 과정은 뭐냐면 자, 수동적이고 이제 청소년들에서 벌써 청소년 지도 조직 행동 과정은 청소년을 지도하는 하나의 어떤 독특한 과정으로서 이 청소년으로만 구성된 조직,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자가 함께하는 조직, 이러한 것들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행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조직행동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행동 과정에서는 개인 수준의 어떤 태도 변화라든지 동기화 과정, 집단 수준에서의 어떤 집단 의사결정 과정, 집단 스트레스 처리 과정, 집단 문제 해결 과정, 그 다음에 집단 가업 획득 과정, 조직 전체 수준에서의 문화 창출 과정, 조직 분위기 조성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경험학습 과정. 경험학습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활동에 참여를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비평적으로 되돌아보고 자신의 행동을 분석함으로써 얻은 이제 통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 경험학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학습자의 경험과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동 변화 과정이 이제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참여 과정입니다. 이 참여 과정은 자, 수동적이고 능동적인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 과정은 여기는 자원봉사활동과 지역사회 개발 지원, 그다음에 환경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는 이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참여 과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상담 과정은 자, 상담은 개별 청소년이나 이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활동을 우리가 상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담자는 누구예요? 상담자는 청소년 지도사고, 그 다음에 내담자는 누구예요? 청소년이죠. 청소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이런 거를 통해서 12가지의 우리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상담 과정은 또 우리가 상담에서 배우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봉사 학습 과정, 즉 자원봉사 활동이다. 그래서 자, 이제 청소년들이 이 특정한 일에 참여해서 이제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이 학습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봉사 학습 뭐 자원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자, 봉사 학습 과정은 이 경험 학습의 각 단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 단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지도사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을 보호 하는 아동복지학과, 뭐 청소년학과, 그다음에 유아교육학과, 그다음에 뭐 그 간호학과, 뭐 이런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 이 어떤 면에서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실습을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을 학습에 반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관이나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상당한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이 봉사활동은 경험을 통해서 이 단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식에서보다 얻을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보니까 저희 자녀들 한번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했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외국을 갔던 했던 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기 전서부터 이제 초등학교까지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활동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 여기서 지도 방법론에서 우리가 두 번째 청소년 지도 방법의 기초에서 우리가 개념적인 것, 그다음에 중요성, 이론적인 방법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한번 진행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청소년 지도 방법론이라든지 프로그램 어떤 그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한 활동이 군 부대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함으로써 많은 병사들이 흥미를 갖고 그다음에 그 교육에 그 훈련에 효과성이 있고 능률성 있는 그러한 것들로 또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